안녕하세요. 이슈의부학의 데이브리와 밀란입니다. 저는 주말 동안에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또 다른 스위스 메가뱅크인 크레딧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을 필두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이 되면서 크레딧 스위스도 근래에 주가 폭락을 겪고 잡음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권의 위험들이 은행 파산의 도미노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CS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어쨌든 UBS가 인수하겠다고 합의를 한 만큼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크레딧 스위스 사태는 SBB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좀 있을까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한 이유는 사실 정말 그 경영진의 멍청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hit. 이거는 지능의 해저드라고 욕먹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얘네들이 이제 엄청난 양의 국채를 사면서도 그 당시에 금리가 역사적으로 최저점에 있었던 시점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뻔한 사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를 전혀 해지를 안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들고 있다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경영진의 무능 때문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CS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에 대한 신뢰의 붕괴라는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계속 경영진의 아쉬운 판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0년대에 여러 사건 사고들을 CS가 겪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하락세를 탔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보면은 CS의 예금 금액은 전년 대비 무려 40% 감소한 약 2,500억 달러였고요. 총 자산은 5,7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아까 스위스 최대 은행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얘네의 자산 규모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약 2배. 특히 이제 자산 추이를 보면은 2019년 이후로 자산 규모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크레딧 스위스의 고객들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점점 예금을 빼서 다른 은행으로 받다고 유출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익 측면에서 한번 봐보면은 2022년에 크레딧 스위스의 순손실은 79억 달러였었습니다. 또 이 과거 순이익 추이를 보면은 UBS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CS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이익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이에요. 2010년대 이후에 특히 양사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되게 역사랑 명성이 있는 은행인데 지금 사실상 정부 주도로 인수를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인수 관련해서 공개된 정보가 있으면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확실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무너질 정도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큰 기폭제가 됐던 거는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사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들이랑 그다음에 은행 고객들이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의심을 갖게 됐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섹터가 큰 홍역을 치렀어요. 특히 이제 크레딧 스위스랑 미국의 First Republic Bank가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프레셔 포인트로 지목이 되면서 이 두 기업의 주가랑 채권 가격이 곤두박질을 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 지난주 수요일에 블룸버그 TV 인터뷰에 이 크레딧 스위스의 대주주인 사우디 내셔널 뱅크의 은행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CS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자본을 투입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은행장이 더 이상의 자본은 절대 투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CS가 자본 확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공포가 퍼지면서 패닉셀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수요일 날 단 하루 동안에 CS의 주가가 24%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패닉셀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CS에다가 비상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그러면서 주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CDS 시장에서도 이제 큰 반응이 있었거든요. 3월 초에 이 CS의 CDS 스프레드가 한 400bps 정도였는데 이 5년물 스프레드가 지난주에는 1000bps까지 그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CDS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회사의 파산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파생 상품이거든요. 즉 이 CDS 스프레드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는 보험료가 급상승했다는 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bps를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시장이 CS가 파산을 할 거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1000bps면은 1베이시스 포인트가 100분의 1%니까 그럼 스프레드로만 한 10%가 10%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사실 처음 봐가지고 네. 다른 은행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스프레드인 건가요? 3월달 들어서 다른 은행들도 CDS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영국의 대표적인 은행인 Barclays, 그다음에 뭐 독일의 대표적인 은행인 도이체뱅크, 그다음에 뭐 미국의 시티그룹이나 JP모건 이런 애들을 보면은 사실 200bps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크레딧 스위스는 수직 상승하고 있죠. 뭐 다른 경쟁사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뭐 파산을 점치고 이제 패닉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크레딧 스위스의 고객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일단 제 돈부터 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CS의 고객들이 전부 다 지점에 달려가서 이제 인출러시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이때 수요일 이후로 매일 100억 달러의 자금이 이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 금융감독기관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CS가 지급불능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월요일에 장이 열리면은 패닉셀이 일어날 게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사실상 정부 주도로 UBS가 32억 달러의 인수를 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32억 달러가 뭐 fair value냐? 이게 사실상 지금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맞죠.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굉장히 디스트레스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뭐 UBS 측에서 처음에는 11억 달러를 불렀었는데 이건 너무 로우볼이다. 푸시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2억 달러 정도로 올라가게 된 걸로 보이고요. 이런 기업 인수합병을 하려면은 원래는 이사회 결의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사회 결의가 있은 이후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이게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당사자들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과정을 그냥 다 생략을 해버리고 쇼부를 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놀랍게 다가왔던 게 이 CS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내셔널 뱅크가 작년 10월 달에 15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또 올해 초에 카타르 국부 펀드랑 다른 투자자들을 꼬셔서 40억 달러 이상을 더 수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6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불과 수개월 전에 수혈이 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나빠졌다는 데 대해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주도해서 개장하기 전에 네. 또 은행 영업 전에 이렇게 주말에 인수권을 체결했다는 게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 한국 블락들이랑 비교해도 너무 파렴치한 짓이라서 네. 좀 많이 충격적이긴 한데 그쵸. 네.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말 언어도단에 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뭐 주주들이 반대할 게 사실 너무나 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주주총회도 스킵을 해버리고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크레딧 스위스가 너무 단기간에 네.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게 조금 이해는 잘 안 돼서 혹시 전조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상 뭐 모든 면에서 건전한 은행이라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무너질 리는 없었을 거예요. 2010년대에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취약하게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이 사실 2008년에 금융위기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CS는 이 금융위기를 가장 잘 이겨낸 금융기업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CS를 인수하게 된 UBS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정부한테 구제금융을 받고 사실 기사회생을 했던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굉장히 상반된 모양새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UBS는 뭐 2008년 이제 금융위기에서 가장 큰 손실을 초래했었던 인베스트먼트 뱅킹 비즈니스를 계속 축소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자산운용 쪽에 집중을 하고 그쪽을 키우는데 이제 사력을 기울여요. CS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얘네들의 심리는 아마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경쟁 기업들보다 훨씬 더 건전한 상태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 이때 우리가 인베스트먼트 뱅킹 비즈니스를 더 늘려서 이쪽 마켓 셰어를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IB 사업이랑 그 다음에 이제 헤지 펀드를 고객으로 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을 확충을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IB 쪽 지배력을 늘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아주 안정적인 밸런스시트를 가진 미국의 메가뱅크들과 경쟁해서 점점 딜 따내기가 어려워지고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에이버리한테 밀린 건가요? 저한테 밀린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의 메가뱅크들한테 밀린 거죠. 뭐 시티도 메가뱅크 중 하나기는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3단 논법으로 크레딧 스위스 파산에 에이버리가 일조를 했다. 이거 너무 막 나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IB 딜을 따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IB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매출 감소를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점점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고 점점 더 위험한 사업을 많이 하게 돼요.
뭐 내부적으로 봐도 이제 매출이 안 좋으니까 비용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뭐 테크 인프라나 아니면 뭐 리스크 관리 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코스트 커팅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내부의 이 리스크 관리, 테크 인프라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시스템이나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축소가 되고 테크도 노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Archegos Capital이라는 이제 그 패밀리 오피스가 몰락하게 되면서 CS가 거기에 엑스포저가 아주 컸거든요. 그러면서 무려 55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Archegos 같은 경우는 한국계 미국인인 빌 황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뭐 과거에 좀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남의 돈을 매니지하는 펀드에서 일을 할 수 없게끔 돼서 설립한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이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통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이 Archegos Capita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0배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썼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이 Archegos에 레버리지를 제공하던 IB 중 하나였었습니다. Archegos는 이 Total Return Swap이라는 파생 상품을 통해서 중국 테크주들이랑 미국 미디어 스톡 쪽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테크주들, 그러니까 뭐 바이두나 텐센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량의 마진콜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IB들이 봤더니 Archegos가 변제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B들이 담보로 갖고 있던 해치 물량을 이제 블락딜로 대규모로 청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막 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블락딜로 종가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막 헤지펀드한테 물량을 넘기잖아요. 그럼 다음날 시초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떡락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블락딜이 체결된 그 주가 정도로 이제 폭락을 해갖고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제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이런 데다가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트레이딩 데이터나 이런 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좀 이렇게 타임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이런 게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마진콜도 제때 안 들어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제 시간에 못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해지 물량으로 중국 테크주나 이런 미디어 스탁들을 들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대로 그걸 바로 청산을 못하고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겠죠.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사태인 게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이 아르케고스 사태 1년 전인 2020년에도 좀 비슷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억 달러의 손실을 봤었어요. 55억 달러 얘기하다가 2억 달러 손실하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리긴 하는데 2억 달러도 엄청난 규모죠. 그쵸. 내부적으로 이제 감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데 큰 결점이 있다는 거를 다 발견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연히 경영진까지 다 보고가 됐겠죠. 네. 그런데도 이제 얘네는 그냥 투자를 하기 싫어서인지 뭐 돈이 없었는지 이제 이거를 제때제때 이제 고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사실상 똑같은 이유 때문에 1년 뒤에 엄청난 스케일로 같은 사태가 반복이 된 거죠. 저희 아까 했던 말 약간 네. 정정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에이버리가 크레딧 스위스를 무너뜨렸다고 했는데 네. 빌 황이랑 에이버리가 무너뜨린 걸로. 뭐 이쯤 오면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에이버리는 매출 뺐고 빌 황은 손실 입히고. 그래서 뭐 이게 사실상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도 진짜 뭐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또 조직적으로 이 미국 부유층들의 탈세를 도와주다가 SEC에서 26억 달러 벌금을 때렸던 적도 있고요. 26억 달러도 엄청난 벌금이죠. 그쵸. 그 이외에도 모잠비크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다가 이 20억 달러의 불법 대출이랑 채권 발행을 해줬다가 또 475밀리언 달러의 벌금을 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이랑 뭐 UN 같은 이제 국제기관들이 모잠비크로의 이제 송금을 동결을 하게 되면서 정부는 디폴트까지 가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또 큰 건수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크레딧 스위스가 그린실 캐피탈이라는 기업에 이제 펀드를 판매를 했었는데 이 그린실에 문제가 생기면서 크레딧 스위스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다 날려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얘는 이제 매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회사였었어요. 근데 크레딧 스위스를 통해서만 판매됐던 펀드의 규모가 약 $10 billion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 투자자들은 사실 뭐 그린실 캐피탈보다는 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입을 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다가 그린실의 상황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실에서 크레딧 스위스에다가 긴급 대출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금융기관인데 이 한 펀드에 대한 엑스포저가 지금 이렇게 큰 상황인데 거기다가 사실 대출까지 더해준다는 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대출에 대해서 담보로 그린스힐 캐피탈이 갖고 있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이 매출 채권들도 굉장히 수상쩍은 점이 많았었어요. 이 과정에서 심지어 그 CS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막 그린스힐이 의심스러운 파이낸싱 해주고 있다고 경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듀딜리전스도 안 하고 그냥 대출을 해준 걸로 보여요. 결국 몇 달 뒤에 그린스힐 펀드가 부실화되면서 그린스힐은 최종적으로 파산을 하게 됐고요. 이 이제 펀드 투자액이었던 $10 billion 이거는 이제 뭐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묶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돈을 찾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었어요. 이로 인해서 뭐 크레딧 스위스에도 이제 $17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2021년이 크레딧 스위스한테 있어서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잖아요. 막았겠네요. 네, 막았긴 한 해였죠. 근데 그러다가 또 뭐 이런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이슈가 터지는데 크레딧 스위스에서 자산운용 부문의 대표를 일을 하다가 이제 경쟁사인 UBS로 이직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CS의 이제 뭐 고위 임원 몇 명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자기가 미행당하는 거를 눈치를 채고 경찰에다가 이제 사건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한테만 미행을 붙인 게 아니라 임직원 7명한테 미행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평판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진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요. 뭐 정말 이런저런 작고 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근데 회사가 손해도 손해인데 네. 도의적으로도 잘못된 짓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에이브리도 IB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네. 회사가 이렇게 돈도 좀 못 벌고 네. 문제가 많아지면은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단은 뭐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네, 솔직히 뭐 솔직히 말하면 돈만 많이 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갑니다. 돈만 많이 주면 뭐 그 다음에 당연히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에 벌어졌던 이 아르키거스 캐피탈이랑 그린스힐 캐피탈 사건, 이 두 건에서 입은 손해가 2020년 순이익의 거의 3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뱅킹 업계에서 그 CS 보너스 안 나올 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미 임직원들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이렇게 돈까지 안 나올 거다 라는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CS IB에 있는 시니어 뱅커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 IB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랫폼도 물론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이게 인맥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시니어 뱅커들이 갖고 있는 그 고객사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딜 플로우가 나빠지니까 수수료를 얼마 못 받으니까 매출도 내려가게 되겠죠. 또 이 CS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B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고 했었잖아요. 네. IB는 기본적으로 딜을 성사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IB 입장에서는 딜을 할 수 없게 되고 수수료도 못 받게 됩니다. 2022년에 뭐 주식 세컨더리 마켓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발행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IB 레비뉴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글로벌리 한 41% 정도 전년 대비해서 41% 감소를 했고 유럽 같은 경우 보면 34%, 아시아는 31%,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가 감소를 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뭐 딜 액티비티가 줄어드는 해에는 IB 레비뉴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CS의 IB 부문 실적표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 인베스트먼트 뱅킹 매출을 보시면은 2021년에 113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48억 달러로 무려 58% 급감했습니다. 이 세전이익 같은 경우는 35억 달러 이익에서 28억 달러 적자로 이 감소폭을 보면은 매출 감소폭이랑 사실 거의 똑같거든요. 이 IB 비용 구조를 보면은 인건비가 가장 큰 항목이거든요. 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고정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얘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매출이랑 그다음에 세전 이익이 거의 같은 규모로 감소를 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 좋은 데다가 더해서 또 올해 감사 보고서에서 큰 오류가 발견되는 바람에 올해 사업 보고서 공시도 미뤘습니다. 이 사업 보고서를 감사했던 감사인인 PwC가 이 연결 재무제표 작성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허점이 발견됐다는 의견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미 CS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SVB 파산하고 이제 금융업 전체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이런 악재가 터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표면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주주인 사우디 내셔널 뱅크가 했던 발언이 도화선이 되기는 했는데요. 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CS가 보여줬던 이런 연이은 실망스러운 행보들로 인해서 투자자 그리고 고객 모두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은행은 기본적으로 신용으로 장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 예금액도 장부 가치도 아니고 신뢰의 자본입니다. 이 신뢰를 한번 잃으면 끝이고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은 그거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뭐 만약 주요 주주들이 추가 자본을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구제 금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크레딧 스위스가 이후에 자생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사실 뭐 크레딧 스위스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네. 뱅크런도 겪고 뭐 신뢰도 사실상 잃어버린 상태인데 UBS는 왜 굳이 이런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쵸, 뭐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상 UBS도 좋아서 인수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